아이폰 17 라인업이 공개된 후에 시장 분위기가 좀 재밌습니다. 발표 직후에는 주가가 잠시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도 보였고요. 근데 사실 애플 행사 때마다 약간 비슷한 반응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단순히 주가 흐름 이걸 넘어서 이번 아이폰 17 라인업, 특히 그 새로 나온 아이폰 에어 모델 있잖아요. 그리고 프로 모델 가격 정책이라든지 또 에어팟 프로 3의 새로운 기능들, 여기에는 뭔가 애플의 좀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지점들을 하나씩 좀 파고들면서 애플이 그리고 있는 더 큰 그림, 그리고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이 발표 직후의 주가 하락,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늘 있는 일인가요? 아니면 이번은 좀 다른가요? 네, 사실 아이폰 발표 당일이나 그 직후에요. 주가가 보합세를 보이거나 오히려 약간 떨어지는 경우 과거에도 꽤 있었습니다. 통계적으로 봐도 발표하고 실제 출시 사이 기간 있잖아요. 그때 평균 한 2% 정도 하락하는 패턴, 이런 것도 관찰되곤 했죠. 이번 하락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가격 인상폭이 생각보다 작다. 혹은 AI 관련 이야기가 좀 기대에 못 미쳤다. 이런 해석들이 나왔는데요. 근데 이건 제 생각엔 시장이 애플의 새로운 가격 전략이랑 그 제품 구성, 그러니까 믹스 전략이라고 하죠. 그 의미를 아직 다 이렇게 소화하지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사전 주문 데이터 나오고 또 어떤 모델이 인기가 많은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시장 평가는 또 달라질 수 있어요. 너무 단기적인 반응에 막 흔들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단기적인 반응보다는 좀 더 긴 그림, 그 전략을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번 라인업에서 사실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아이폰 에어, 이거 같은데요. $999. 가격이 참 묘해요. 이게 기본 모델 쓰기에는 뭔가 좀 아쉽고, 근데 또 프로 모델은 좀 부담스럽고, 딱 그런 사람들을 겨냥한 느낌인데, 이게 과연 시장에서 제대로 통할까요? 혹시 라인업만 괜히 복잡해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전략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 에어는 말씀하신 대로 그 기본 모델하고 프로 모델 사이의 가격, 그리고 성능, 이 간극을 정확히 파고드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거죠. $999면 프로 모델이 $1,099 시작이니까 $100 저렴하죠? 근데 기본 모델 $799보다는 확실히 높은 가격이고요. 성능이나 디자인 면에서 기본 모델보다는 좀 더 나은 걸 원하는데 프로까지는 필요 없거나 아니면 좀 부담스러운 소비자들, 이분들한테는 아주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그 특정 크기, 디자인, 폼팩터라고 하죠. 여기에 대한 선호도가 좀 뚜렷한, 예를 들어 중국 같은 시장에서는 이 에어 모델이 상당한 수요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기본 모델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도 이 에어 모델을 통해서 전체 아이폰 라인업의 평균 판매 단가, ASP라고 하죠. 이걸 자연스럽게 끌어올리고 수익성까지 개선하려는 상당히 영리한 포석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와, 진짜 듣고 보니까 절묘한데요. 기본 모델 가격은 딱 묶어두고, 뭔가 좀 더 좋은 거 없을까 하는 사람들을 이 에어로 슬쩍 유인하는 거군요. 그럼 프로 모델 이야기도 좀 해보죠. 시작 가격이 $100 오르긴 했는데, 대신에 기본 저장 공간이 128GB에서 256GB로 2배가 됐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냥 가격 올린 거다, 이렇게 보기엔 좀 다른 의도가 있는 걸까요? 맞습니다. 프로 모델 가격을 $100 올리면서 기본 저장 공간을 256GB로 이렇게 상향 조정하는 건요. 가격 인상에 대한 소비자의 심리적 저항감, 이걸 좀 줄이려는 계산된 움직임이라고 봐야죠. 어차피 용량 좀 큰 거 살 거였는데 기본 용량이 늘었으니까 괜찮네. 약간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실질적인 가치 향상을 같이 제공하면서 가격 인상이라는 인식을 좀 희석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프로 맥스 모델에는 무려 2TB 옵션까지 새로 추가를 했어요. 그러면서 최고 가격대를 $1,999까지 딱 설정을 했는데, 이건 뭐냐면 최상위 플래그십 모델을 원하는, 그러니까 가격에 좀 덜 민감한 소비자층, 이 분들을 공략해서 최대한의 매출과 이익을 끌어내려는 업셀링 전략입니다. 저장 공간 옵션을 다양화하고 고용량으로 유도하는 게 사실 평균 판매 단가, ASP를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거든요. 그리고 메모리 부품 자체도 고용량으로 갈수록 마진율이 좋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수익성 개선에도 직접적으로 기여를 하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100 올렸다, 이게 아니라 256GB로 올려주면서 사실상 이거 가성비 좋은 업그레이드인가? 이렇게 보이게 만들었다는 거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네요. 2TB 옵션은
글쎄요, 뭐 영상 전문가나 진짜 헤비 유저 아니면 필요할까 싶긴 한데 이것도 결국 나는 최고 사양 써야 해 하는 수요를 노린 거겠군요. 정확합니다. 이 TV는 뭐 분명 대중적인 옵션은 아니죠. 하지만 나는 최고가 아니면 안 돼 하는 그런 소비자층 아니면 특정 전문가 그룹 이분들에게는 확실한 어필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가 고용량 모델이 소량이라도 꾸준히 팔려주면 전체 평균 판매 단가와 수익성에는 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네, 듣고 보니 정말 정교한 계산이 깔려 있네요. 기본 모델은 가격을 묶어두고 에어와 프로로 자연스럽게 위로 유도하는 방식. 여러분은 어떤 모델에 가장 눈길이 가시나요? 이게 결국 전체 판매량과 수익성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게 이제 관건이겠군요. 그럼 전체 수요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바로 그 가격 차별화랑 제품 믹스 전략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 모델 가격을 동결하잖아요. 이걸로 가격에 민감한 기존 사용자나 아니면 아이폰으로 새로 넘어오려는 사람들, 이분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거죠. 아, 그래도 $799짜리 아이폰은 계속 있구나 하는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 이걸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에어, 프로, 프로맥스 라인업에서는 가격이란 사양을 더 세분화하고 상향 조정해서 더 나은 기능이나 성능 아니면 더 큰 용량을 원하는 소비자들한테는 기꺼이 돈을 더 낼 만한 가치를 제공하는 거죠. 마치 그 자동차 회사가 다양한 엔진이나 옵션을 제공해서 소비자의 예산과 필요에 맞는 최적의 조합을 딱 찾도록 유도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전체 수요의 가격 민감도, 이걸 이제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이걸 아주 정교하게 고려한 믹스 엔진이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전략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이거는 앞으로 나올 모델별 판매 비중이라든지 주문하고 나서 기다리는 시간, 그 리드 타임이라고 하죠. 또 소비자들이 어떤 색상이나 용량을 선호하는지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겠죠. 정말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그런 정교한 가격 전략 말고 이번 행사에서 또 주목받았던 부분이 바로 AI인데요. 사실 행사 끝나고 나서 AI 얘기가 너무 없었다. 이거 좀 애플답지 않다. 이런 반응이 꽤 많았잖아요. 근데 이게 어쩌면 의도된 전략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뭔가 좀 숨겨둔 한방이 있는 걸까요? 네, 단기적으로 보면 AI 관련 언급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주가에는 좀 부담을 준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애플의 의도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괜히 막 거창하게 발표해서 기대감만 부풀리기보다는 사용자들이 실제로 와, 이거 진짜 편하다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AI 기능을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선보이는 데 집중하려는 걸 수 있습니다. 뭐랄까,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이런 접근법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이번 에어팟 프로 3에 탑재된 라이브 번역 기능입니다. 아, 라이브 번역기는 맞아요. 저도 그거 듣고 정말 솔깃했는데요. 해외 나가거나 뭐 외국어 쓸 일 있을 때 진짜 유용할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한 재미, 이걸 넘어서서 실용적인 AI 활용 사례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런 게 아니라 뭐 여행이나 비즈니스 미팅 아니면 다국어 환경에서의 학습 같은 거요. 아주 구체적인 실제 상황에서 바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죠. 이런 실용적인 기능은 에어팟 프로 3라는 하드웨어 판매를 직접적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이 애플 기기랑 서비스를 더 많이, 더 오랫동안 사용하게 만들고요. 아이폰 같은 다른 기기와의 어떤 번들 판매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뭐 시리가 더 똑똑해지고 기기 자체에서 더 많은 AI 기능이 돌아가는 온 디바이스 AI, 이게 확장된다면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큰 그림 아래서 애플 생태계는 더욱 강력해질 겁니다. 제품하고 서비스가 결합된 매출 동력도 더 커질 가능성이 높고요. 아, 에어팟 프로 3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그 라이브 번역 말고 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나요? 네, 라이브 번역 기능 외에도요. 그 심박수 측정 센서가 추가되는 등 건강 관련 기능이 강화된 점,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에어팟이 단순히 음악 듣고 통화하는 기기, 이걸 넘어서서 이제는 사용자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로서의 가치를 더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건강 기능 강화는 제품의 단가와 부가가치를 동시에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성장세가 좀 둔화되었던 웨어러블 시장에서 이런 기능 차별화는 새로운 구매 수요나 기존 사용자의 업그레이드 욕구를 자극하는 아주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어요. 심박수 측정까지 들어갔다니. 와, 이제 정말 귀에 차는 건강 비서 역할까지 하는 거군요.
아이폰과의 연동성도 뭐 더 강화될 테니까 한번 애플 생태계에 발을 들이면 와, 빠져나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겠는데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애플이 노리는 잠금 효과, 락인 이펙트라고 하죠. 아이폰, 애플워치, 에어팟, 맥북 이런 것들이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동되면서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하고 결과적으로 사용자들이 다른 플랫폼으로 쉽게 이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에어팟의 새로운 기능들은 이런 잠금 효과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용자들이 이 생태계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앱스토어, 아이클라우드, 애플 뮤직 같은 서비스 부문에서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지는 거고요. 제품 자체의 전력도 참 흥미롭지만 결국 애플의 실적은 이런 외부 환경 요인에도 영향을 많이 받겠죠? 예를 들면 최근에 있었던 구글과의 검색 광고 계약 관련 소송 결과 같은 것들이요. 네,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최근에 그 구글과의 검색 및 광고 관련 제휴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 반독점 관련 판결. 이거는 애플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이죠. 애플의 서비스 부문 매출에서 구글로부터 받는 돈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의 안정성이 확보되었다는 것은 서비스 매출 전망을 밝게 하는 요인입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서비스 매출은 아이폰 같은 하드웨어 판매 실적이 경기에 따라 좀 변동하더라도 전체적인 이익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일종의 완충제 역할을 해줍니다. 마치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 판매 외에 부품 판매나 정비 서비스로 꾸준히 수익을 내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하드웨어랑 서비스 이 두 개의 엔진이 서로 균형을 잘 맞춰가는 거군요. 그 외에 또 주목할 만한 외부 요인이 있을까요? 미중 무역 갈등과 관련된 관세 부과 우려가 이전보다는 좀 완화된 분위기라는 점, 그리고 애플이 생산 기지를 중국 외에 베트남이나 인도 같은 곳으로 꾸준히 다변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 이것도 마진 안정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정 국가의 어떤 정치적, 경제적 이슈나 예상치 못한 사건 때문에 전체 생산 라인에 차질이 생기는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지점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 모든 전략과 환경을 다 고려했을 때 이번 아이폰 17, 이게 실제로 사용자들의 대규모 교체 수요, 이른바 슈퍼사이클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특히 지금 아이폰 교체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투자자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점들을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일부 분석가들은 이번 아이폰 17 출시 주기 동안에요, 평균 이상의 업그레이드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 아이폰 에어 모델의 새로운 폼팩터가 특정 지역, 예를 들어 중국 같은 시장에서 예상외로 좋은 반응을 얻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이 업그레이드 주기의 강도가 실제로 얼마나 될지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지표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공식 출시 전에 사전 주문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주문하고 나서 실제 제품을 받기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즉 리드 타임. 이걸 보면 초기 수요의 열기를 좀 짐작할 수 있죠. 네, 리드 타임이 길어진다는 건 그만큼 찾는 사람이 많다는 신호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기존에 쓰던 중고 아이폰 가격이 얼마나 잘 유지되는지, 즉 중고가 방어율, 이것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중고가가 높게 유지되면 새 아이폰 사는 부담이 좀 줄어드니까요. 또 각 나라 통신사들이 얼마나 공격적인 보조금이나 프로모션을 내놓는지, 이것도 실제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한데, 실제로 판매되는 모델 중에서 고가 모델인 프로나 프로맥스, 그리고 고용량 모델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비중이 높을수록 애플의 평균 판매 단가 ASP와 전체 이익률은 올라가게 되니까요. 이 데이터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공개될 때마다 시장의 평가는 계속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전 주문량, 리드타임, 중고가, 통신사 정책, 그리고 고가 고용량 모델 판매 비중. 이 5가지를 좀 눈여겨봐야겠네요. 근데 지금까지는 주로 좀 긍정적인 측면이나 애플의 전략적인 의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했는데 분명히 좀 불안 요소나 잠재적인 위험 요인도 있겠죠. 너무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세계 경제가 좀 불안하다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요. 물론입니다.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죠. 단기적으로는 행사 직후에 나타났던 약간의 실망감, 그리고 AI 기능에 대한 시장의 높은 기대치와 실제 발표 내용 사이의 간극, 이게 계속해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중국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뭐 화웨이를 비롯한 현지 경쟁사들의 도전이 매우 거세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과 같은 압도적인 지위를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위험 요인입니다. 또한 애플의 전략 자체가 점점 더 고가 모델 중심의 판매로 기울고 있는데 이건 만약에 글로벌 경기가 예상보다 더 둔화될 경우에요. 소비자들이 비싼 제품 구매를 망설이면서 수요 감소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런 위험 요인들도 무시할 수는 없겠네요. 하지만 애플에게는 또 이런 위험에 맞설 만한 강점도 있지 않나요? 네, 물론이죠. 이런 위험 요인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첫째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서비스 부문 매출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하드웨어 판매 실적의 변동성이 전체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해주고 있다는 점이고요. 둘째는 아이메시지, 페이스타임, 에어드롭, 그리고 아이클라우드 같은 걸로 아주 촘촘하게 엮인 강력한 생태계, 이 잠금 효과 덕분에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다른 플랫폼으로 넘어가기가 매우 어렵고 그래서 꾸준한 교체 수요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에어팟 프로 3의 라이브 번역 기능처럼 단순히 기술 과시용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자들한테 매우 유용하고 편리함을 주는 이런 체감형 혁신이 계속 나온다면 이게 또 입소문을 차고 확산되면서 새로운 구매나 업그레이드를 이끌어낼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이런 강점들이 위험 요인을 상쇄할 수 있을지 이게 이제 관건이겠죠.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아이폰 17 라인업, 특히 그 새로운 아이폰 에어의 도입과 프로 모델의 가격 및 저장 공간 조정은요, 단순히 신제품 출시 이걸 넘어서 애플의 평균 판매 단가, ASP와 수익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매우 치밀하고 계산된 전략으로 보입니다. 발표 직후에 시장의 반응은 다소 혼란스러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전략이 앞으로 공개될 실제 판매 데이터, 그러니까 뭐 사전 주문량, 모델별 판매 비중, 리드 타임 이런 걸로 어떻게 증명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드웨어 전략을 아주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에어팟 프로 3와 같은 웨어러블 기기의 진화, 그리고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안정적인 서비스 매출입니다. 단순히 뭐 카메라 화소수가 얼마냐, 칩 성능이 어떠냐 이런 스펙 변화만 볼 것이 아니라 이처럼 가격 정책, 제품 믹스, 생태계 연동, 서비스 강화라는 여러 층위의 전략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애플의 현재와 미래를 전망하는 데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 반응에 너무 좌우되기보다는 앞으로 나올 구체적인 지표들과 실제 사용자들의 경험이 어떻게 확산되는지를 좀 차분히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아이폰 17과 애플의 이 복잡한 전략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애플이 이번에 선보인 에어팟의 라이브 번역 기능처럼요. 아주 강력한 AI 기반 기능을 단순히 별도의 앱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랑 운영체제 깊숙이 통합시키는 방식.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것이 단순히 기술적인 발전을 넘어서서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고 서로 소통하는 방식 자체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런 강력한 기능들이 특정 기업의 생태계 안에서만 완벽하게 작동할 때의 편리함, 그 이면에는 또 어떤 장기적인 영향이 있을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